오늘부터 네가 세자다. 10년 전 어느 봄 장날, 시골 약방의 5살 어린 동생이 누이의 손을 놓치고 인파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곳은 한양봉 깊은 곳, 세자의 자리였지요. 손목에는 그날 누이가 메어준 붉은 끈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라진 그 장날부터 10년이 흐른 어느 봄, 시골 약방의 누이는 한양으로 향하는 진상 약술에 몰래 몸을 숨겼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걸음이면 닿는 덕산 마을에 작은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그저 덕산 약방이라 불렀지요. 마당에는 늘 약초가 가득 널려 있었고 처마 끝에는 마른 쑥과 도라지, 다발이 줄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약초 향이 골목까지 흘러나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걸음을 늦추었지요. 이 약방의 주인은 류덕문이라는 의원이었습니다. 시골 사람치고는 의술이 깊어서 한양의 약재상까지 그 이름을 알았고 해마다 봄이면 진상약을 한양으로 올려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약방 마당을 들고 날 정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덕산 어른, 우리 집 늙은이 다리가 또 시려서 그러는데 지난번 그 처방을 한 번 더 지어주시겠소. 한양 사람들이 어른네 약을 받겠다고 줄을 선다더이다. 세상에 의원이 한둘이요. 그래도 마음 가는 데가 따로 있는 법이지요. 류덕만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지요. 사흘 후에 다시 오시지요. 신선한 것으로 짓겠나이다. 그러나 그런 류덕만에게도 마음 깊이 묻은 짐이 있었습니다. 10년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한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채 돌아오지 않는 어린 아들이었지요. 류덕만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련. 올해로 20살이 되었지요. 어머니가 자리에 누운 뒤로 약방 일은 거의 수연이 떠맡았습니다. 새벽이면 약초를 다듬고 한낮이면 환자를 맡고 저녁이면 어머니 미음을 끓였지요. 그렇게 10년이었습니다. 수련의 손은 곱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다루느라 손끝이 거칠고 햇볕에 그을려 살결도 진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련을 보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 처자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눈을 했더이다. 한 번 정한 일은 끝까지 보는 사람일세. 덕산 어른네 약방을 저 처자 손이 떠받치고 있는 게야. 수련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묵묵히 약초만 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한 가지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10년 전 그 봄 장날 자기가 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수련은 밤마다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 많은 장터, 자기 손가락 사이로 작은 손이 미끄러져 나가는 꿈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아버지는 가슴에 묻은 그 일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따금 약방 처마 밑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동생이 5살 적에 만지작거리던 작은 약초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것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았지요. 그날의 동생이 마지막으로 손을 댄 물건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어머니 박 씨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마지막 길에 들어섰습니다. 10년을 누워 지낸 몸이라 마지막은 무겁지 않았지요. 다만 어머니의 눈빛만이 가야 할 길을 미루고 또 미루는 듯 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소녀가 어머니, 약초도 더 좋은 것으로 짓겠나이다. 한양에서 새 것이 들어왔다 하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자색이 도는 천 조각 하나와 머리에 늘 꽂고 계시던 비녀였지요. 수련아. 네, 어머니. 이 끈을 찾으면 내 동생이 보일 것이다. 끈이라 하시면 내가 그날 메어준 그 붉은 끈 말이다. 수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해 어머니의 얼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색 천 조각을 수련의 손에 꼭 쥐어주셨지요. 이 천도 함께 가져가거라. 한양궁에 정상궁이라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 비녀를 보이면 너를 알아보실 게다. 어미와 한 스승 밑에서 약을 익힌 옛 동문이라.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수련아.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못한 일이지만 너는 끝까지 가야 한다. 이 어미를 대신하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수련은 자기 손에 쥐어진 자색 천 조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아버지 류덕만은 약방 마루에 수련을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가 입을 떼셨지요. 수련아. 예, 아버님.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느니라. 귀한 자리에서 나서 옳게 살아가는 자가 있느니라. 같은 곳에 나서 그릇된 길을 가는 자도 있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느니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라 어찌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라. 소녀, 깊이 새기겠나이다. 수련은 그렇게 답은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새겨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어머니의 자색 천 조각을 머리맡에 두고 누웠을 때 10년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한 가지 결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두고 가신 비녀를 손에 꼭 쥐고 입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동생아, 이 누이가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이번에는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수련은 그 길로 일어나 한양으로 들어가는 진상약술에 몸을 숨길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동생을 데려오는 길일지 자기마저 잃는 발걸음이 될지 그때의 수련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누이가 한양에 닿은 것은 진상약수레가 약재 시전 골목에 멈춰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집더미 속에 묻혀 사흘을 달려온 길이라 누이의 옷자락에는 약초 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짐꾼들이 약 상자를 내릴 때 누이는 그들이 등을 돌린 틈을 타 수레 뒤로 살그머니 내려섰습니다. 한양의 골목은 시골과 달랐지요. 등불이 처마마다 걸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누이는 어머니가 남기신 비녀를 옷고름 안쪽에 깊이 찔러 넣었지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만히 입속으로 되넣습니다. 한양궁에 정상궁이라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 비녀를 보이면 너를 알아보실 게다. 누이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약재 시전한 모퉁이에서 한밤을 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누이는 약재 시전의 한 늙은 거간꾼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어른, 한 가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꿍에 약을 드리는 길이 따로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쪽에 닿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거간꾼은 누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처자, 무슨 일로 그러시오? 궁에 약 드리는 일은 함부로 끼어들 자리가 아니오. 소녀의 부친이 시골에서 의술로 이름을 들으신 분이옵니다. 부친의 약을 한양에 올려본 일도 여러 번 있다 하셨지요. 누이는 그러면서 옷자락 안쪽에서 어머니의 비녀를 슬쩍 비추었습니다. 거간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비녀의 매듭은 아무나 알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처자, 따라오시오. 궁에 약을 드리는 일이 매일 새벽에 있소이다. 약방 의녀 한 분이 그 자리에 늘 나오시는데 인연이 닿거든 직접 만나보시지요. 누이는 거간꾼을 따라 한양 외곽의 약재 도가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누이는 짙은 청색 당의를 단정히 차려입은 한 부인을 보았지요. 흰 머리 한 줄이 쪽에서 흘러나와 있었고 눈매는 단단했습니다. 거간꾼이 부인의 귀에 무어라 속삭이자 부인은 천천히 누이를 돌아보았지요. 내가 어디서 왔다고 하더냐. 덕산 약방의 류수련이라 하옵니다. 누이가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린 순간 부인의 손에 들린 약통이 가만히 떨렸지요. 부인은 한 걸음 다가와 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어미가 박씨 안주인이시냐? 예. 한 달 전에 돌아가셨나이다. 부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부인은 누이의 손을 끌어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약재 도가의 안쪽 방으로 데려갔지요. 거기서 누이가 옷고름에서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보였을 때 부인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내 어미가 늘 이 비녀를 꽂고 다니던 게 어제 같구나. 한 스승 밑에서 약을 익히던 그 시절의 말이다. 내가 정상궁이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 비녀를 보이면 마마께서 소녀를 알아보실 것이라고. 수련아. 정상궁은 누이의 어깨를 잡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어라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기를 2번. 마침내 정상궁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 어미가 죽기 전에 너를 한양으로 보낼 것을 짐작하였더이다. 10년을 누워 지내신 그 몸으로도 어찌 그 일을 잊었겠느냐. 내가 내 어미와 약속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닿거든 너를 데려가야 한다는 약속이었지. 마마, 어머니께서 어찌 그런 약속을 하셨다 하옵니까? 수련아, 내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일러주마. 10년 전 내 어미가 잃어버린 그 어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다. 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상궁은 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 어미는 10년 동안 한양에서 그 아이의 그림자를 쫓아 살았다. 그러나 일은 내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깊었느니라. 너에게 다 일러주기 전에 우선 내 몸을 안전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안전한 자리라 하시면 궁이다. 너를 궁녀로 들이마. 이름은 수정이라 하자. 유수련이라는 이름은 한양에서 입에 올리지 말아라.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마마, 어머니께서는 한양 어디에 그 아이가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옵니까? 정상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수련아, 내가 오늘부터 들어가야 할 자리에 가면 내 눈으로 직접 알게 되리라. 다만 한 가지만은 명심하여라. 그 자리에서는 누구의 손목도 함부로 보지 말아라. 더구나 내가 10년 전에 메어준 그 끈을 닮은 것이 보이거든. 결코 소리내지 말아라. 누이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다만 정상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누이는 짙은 청색 당의를 입은 어린 궁녀가 되었습니다. 정상궁은 누이의 머리를 직접 단정히 빗기고 가명수정이라는 두 글자를 그 가슴에 새겨 주었지요. 누이는 정상궁의 그림자처럼 궁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동궁의 마당에 닿던 날, 봄바람에 묻은 자몽연향이 누이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누이는 정상궁의 뒤를 따라 옹궁의 회랑을 지나갔지요. 그때 회랑 끝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길에 새 나인이 들었다고 들었거늘. 어디서 온 것이냐? 자색 관복에 옥대를 두른 한 풍채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지런했지요. 그러나 눈매만은 한겨울의 강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상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머리를 숙였지요. 좌상 대감을 뵙사옵니다. 시골 약방에서 거두어들인 아이이옵니다. 세자 저하의 약재 시중을 거들 것이옵니다. 약방 출신이라. 솜씨가 어떠한지 한번 보아야겠구나. 좌상은 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지요. 누이는 그 눈빛 아래에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누이는 다만 깊이 머리를 숙였을 뿐이지요. 수정이라 하옵니다. 부족한 솜씨이오나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좌상은 잠시 말이 없다가 한쪽 입꼬리만 가만히 올렸습니다. 정성이라. 정성으로 죽는 자가 있느니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 너는 어느 쪽이 되겠느냐? 삼가 사는 쪽이 되겠나이다. 좌상은 그 말에 가벼이 웃더니 자색 관복을 휘날리며 회랑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향이 잠시 남아 있었지요. 정상궁이 그제야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정아, 저 어른이 좌상 윤필성 대감이시다. 세자 저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의 손을 거치니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누이가 막 답하려는 순간 회랑 안쪽 처소의 발이 살며시 들렸습니다. 누이가 그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발 너머로 두 사내 아이의 모습이 보여지요. 한 아이는 골룡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목은 가늘었지요. 그 옆에 또 한 사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약사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옷차림 또한 골룡포에 못지않은 화려한 비단이었지요. 누이의 시선이 그 두 번째 아이에게 닿은 순간 가슴은 한 박자를 놓쳤습니다. 그 아이의 가는 어깨와 긴 속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약사발을 내려놓던 마른 손목 위에 묶인 한 가닥 붉은 끈이었지요. 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상궁의 손이 누이의 팔을 단단히 붙들었지요. 정상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다시 가만히 내려졌습니다. 누이는 회랑 한가운데에 멈춰선 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요. 정상궁은 그날 밤 누이를 자기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두 번 걸고서야 정상궁이 입을 떼었지요. 내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다. 마마. 그 아이의 손목에 묶인 끈이 누구의 끈인지 마마께서도 아실 것 아니옵니까? 수정아, 한 번 더 말한다. 내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다. 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상궁의 손이 누이의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지요. 내 어미가 10년 전 나에게 비밀 서신을 보내었느니라. 한양에 가서 조용히 한 가지를 알아봐 달라 하셨지. 5살 사내 아이가 사라진 그날부터 한양 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한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마마께서는 처음부터 동생이 거기 있다는 것을
새해 전에야 짐작이 닿았다. 동궁 안에 어린 세자 저하께서 어딘가 어색했지. 아무리 어린 임금의 자제라 한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기품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딘가 안에서부터 시골 흙냄새가 났더이다. 그렇다면 진짜 세자는 정상궁이 손가락으로 가만히 입술을 가렸습니다. 수정아, 이 처소 밖에서는 결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진짜 세자 저하께서는 동궁 안쪽 깊은 곳에 따로 계신다. 누이는 숨을 가다듬으며 정상궁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몸이 약하시지. 어릴 적부터 잔병이 많으셨고 좌상대감이 그 점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다. 만일 저하께서 자리를 비우게 되시면 곧장 대신할 자가 필요했더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좌상이 시골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지. 닮은 아이였더이다. 도성의원도 알지 못한 출신을 가진 아이였느니라. 그날부터 그 아이는 동궁 깊은 곳에서 세자의 그림자가 되었다. 마마, 어찌 좌상대감께서 시골 약방의 아이를 그리도 정확히 짚어내실 수가 있었사옵니까? 정상궁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수정아, 그 까닭은 너도 짐작하지 못할 자리에 있느니라. 다만 한 가지만 일러두마. 좌상대감은 그 옛날에 내 부친의 약방에 한 번 들른 일이 있다고 들었다. 누이는 그 말에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사옵니다. 내 부친께서도 모르셨을 게다. 그 어른께서 한양 좌상이라는 옷을 입고 계실 줄을 어찌 시골 의원이 아셨겠느냐. 다만 내 어미는 그 자리에 있었더이다. 누이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자색천 조각을 쥐어주셨던 그 떨던 손이 떠올랐지요. 마마,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10년 동안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다 알지는 못하셨다. 다만 짐작하셨지. 그 짐작이 내 어미를 10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누이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지요. 정상궁은 누이의 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뛰어들면 너도 그 아이도 그날로 살아남지 못한다. 좌상대감의 손이 어디까지 닿는지 너는 모른다. 마마, 그러면 어찌하옵니까? 우선 너는 세자 저하의 약재 시중으로 자리를 잡아라. 진짜 세자 저하의 약을 함께 다리는 자리에 가야 한다. 그래야 그 그림자 아이도 진짜 저하도 내 손이 닿는 곳에 들어오느니라. 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마마, 어머니께서 남기신 자색 천 조각이 있사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정상궁이 천 조각을 받아 등잔 가까이로 가져갔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좌상 관복의 자라기로구나. 자색에 도금실이 끼어 있는 것은 좌이정 이상의 관복에만 들어가는 매듭이지. 내 어미가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모르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소녀의 손에 쥐어주시며 이 끈을 찾으면 동생이 보일 것이라 하셨나이다. 정상궁의 얼굴이 한 차례 굳었습니다. 그러나 정상궁은 더 묻지 않았지요. 수정아, 이 천 조각은 한양에서 입에 올릴 물건이 아니다. 깊이 숨겨두어라. 내가 한 번 잘못 꺼내면 내 부친도 너도 모두 위험해진다.
누이는 천조각을 옷고름 안쪽 가장 깊은 자리에 다시 찔러 넣었습니다. 그날 밤 누이는 한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10년을 누워 지내셨던 까닭. 아버지가 가슴에 묻은 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던 까닭. 그 모든 것이 한 가닥 자색실로 이어진 듯 했지요. 누이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당장 그 회랑으로 달려가 동생의 손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정상궁에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그 말씀이 다시 누이의 머릿속을 스쳤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새겨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누이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골룡포를 입었다 하여 본디 그 자리에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 약방에서 약초를 다듬는다고 그 손이 가벼운 게 또한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누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야 비로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누이는 정상궁을 따라 동궁 약재방으로 들어섰지요. 약재방의 문을 열자 익숙한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골 약방의 그 냄새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지요. 누이는 잠시 어머니의 미음을 끓이던 그 부엌이 떠올라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정아. 정상궁이 가만히 누이를 부르셨지요. 오늘은 내가 직접 진짜 저하의 약을 다려보아라. 약재 분량은 내가 일러주마. 다만 한 가지만은 내 손에 맡기겠다. 약재의 빛깔과 냄새, 그것만은 내 어미에게서 받은 그 솜씨를 믿어보겠노라. 명심하겠나이다, 마마. 누이는 약탕기 앞에 앉아 한참을 약재의 빛깔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기이한 점을 알아차렸지요.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감초 한 자락이 평소보다 한 자 짧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마, 이 감초가 좀 짧지 않사옵니까? 정상궁이 다가와 보더니 잠시 얼굴이 굳었지요. 내가 어찌 그것을 알아보았느냐. 빛깔이 다르옵니다. 한 자 짧은 것은 산에서 더 늦게 캔 것이라 약효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옵니다. 정상궁이 누이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 어미의 솜씨가 내 손에 그대로 살아있구나. 수정아, 오늘부터 내가 진짜 저하의 약을 다리는 자리에 매일 들어야 한다. 좌상대감 쪽 사람들이 약재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있느니라. 너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진짜 세자 저하의 약을 다리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동궁 깊은 곳에 한 발 더 들어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점심나절 정상궁은 누이를 데리고 동궁 안쪽의 별궁에 닿았습니다. 발이 들리고 누이는 처음으로 진짜 세자 이현 저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지요. 창백한 얼굴에 가는 손목, 그리고 골룡포에 묻혀 더욱 작아 보이는 어깨였습니다. 이 자가 새 약 시중인가? 예, 저하. 수정이라 하옵니다. 저하는 누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셨지요. 새 얼굴이로구나. 정상궁이 데려온 자라면 믿어도 되겠지. 저하의 목소리는 가는 가지가 부러질 듯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누이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약사발을 받쳐 올렸지요. 한 가지만 묻겠다. 하문하옵소서, 저하. 너는 동궁 회랑에서 한 아이와 마주친 적이 있느냐?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만히 답하였지요. 베었사옵니다. 저하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사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가만히 입을 떼셨지요. 그 아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약을 받고 있을 게다. 늘 내 다음 차례로 받지. 같은 솥에서 달인 같은 처방이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를 뿐이다. 한 가지가 다르다 하시오면 내 것은 살리는 처방. 그 아이가 받는 것은 살아서 내 자리를 대신할 약이라는 점이지. 저하의 그 말씀에 누이는 약사발을 든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저하는 그 떨림을 보시고도 더 묻지 않으셨지요. 다만 누이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가만히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수정아, 내 손이 깨끗하다면 그 아이의 약을 한번 살펴보거라. 살리는 약과 죽이는 약은 빛깔 한 자락만 달라도 갈라지는 법이다. 누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별궁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약재방으로 돌아와 약초 다발에 묶어두었던 한 가닥 붉은 끈을 다시 풀어보았지요. 어머니의 손에서 그 어린 손목으로 거기서 다시 10년 세월을 건너 누이의 손에 닿은 그 끈이었습니다. 누이는 그 끈을 약초 다발에 다시 매면서 입속으로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지요. 동생아, 누이가 왔다. 이번에는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문이 닫히고 발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약재방 한켠에서 누이는 약초 다발에 손을 얹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누구의 눈도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이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결심이 단단히 얽혀들었습니다. 동생을 살려내겠다. 그리고 그 곁에 계신 진짜 저하도 함께 살려내겠다. 그것이 10년 전 누이가 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던 그날의 빚을 갚는 길이라 누이는 믿었지요. 동궁 봄은 짧았습니다. 자목련이 한 번 피었다 지는 사이 누이는 어느덧 약재방의 한 식구가 되어 있었지요. 정상궁은 누이를 친딸처럼 거두어 매일 새벽 약재 다루는 법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수정아, 약재는 입에 들어가는 물건이라 빛깔 한 자락에 사람의 목숨이 갈리느니라. 잘 보아라. 네, 마마. 이 감초는 산에서 캤지. 이 감초는 들에서 캤다. 보이느냐, 끝자락의 빛이 다르지. 정말 다려옵니다. 산에서 캔 것이 한 톤 치싸옵니다. 내 어미가 늘 그러셨다. 산에서 캔 약재가 사람을 더 깊이 살린다고. 그 손맛이 내게 그대로 남았구나. 누이는 어머니의 그 손맛이라는 말씀에 잠시 약재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상궁은 누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지요. 수정아, 내 어미가 한 스승 밑에서 약을 익힐 적에 늘 한 가지를 입에 달고 사셨더이다. 무엇이옵니까? 의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골룡포를 두른 자나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나 같은 약재로 함께 살리는 것이 의술이다. 그 한마디였지. 누이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10년을 누워 지내시면서도 결코 한숨조차 길게 내쉬지 않으셨던 까닭이 비로소 한 자락 짐작이 되었지요. 수정아, 내가 이곳에 들어온 까닭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진짜 저하도 그 아이도 둘 다 살리는 일이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 한순간이라도 의술의 가벼움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나이다, 마마. 정상궁은 그러고는 약재 도가의 한 구석에서 작은 함을 꺼내 누이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나에게 맡겨 두신 것이다. 10년 전 한양에 보낸 비밀 서신과 함께 보내신 약재함이지. 내가 약재방에 자리를 잡거든 너에게 넘기라 하셨다.
누이가 그 함을 열어보니 안에는 시골 약방에서나 볼 법한 마른 산초 가지와 약초 분별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분별표는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씨 끝에 매듭 모양이 누이의 가슴을 스쳤지요. 마마, 어머니께서는 10년 전부터 이 함을 보내실 만큼 마음이 깊으셨군요. 내 어미가 너를 한양으로 보낼 그날을 10년 동안 준비하셨더이다. 짐작이 닿거든 부디 잘 받아라. 누이는 그 약재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다시 자기 손에 닿은 듯한 그런 무게였지요. 그날부터 누이는 동궁 안에서 매일 2가지 약을 다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하에 살리는 약과 동생의 살아남는 약이었지요. 같은 약탕기, 같은 처방이었으나 그 두 약사발은 서로 다른 처소로 갈라져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의 일이었지요. 누이가 동궁 약재방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이 살며시 들리고 동생이 약재방으로 들어섰지요. 늙은 애관은 그날따라 동생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는 짧은 한순간이었지요. 수정 나인. 예, 저하. 오늘 약재 중에 산초 한 가지가 평소와 다른 것 같소.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 약재의 빛깔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산초를 들어 동생에게 보였습니다. 저하께서 어찌 그것을 알아보셨사옵니까? 모르겠소. 그저 코끝에 닿는 향이 다른 듯하여. 동생은 자기도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듯 가는 어깨를 한 번 으쓱하였지요. 누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더 묻지 못했습니다. 5살의 어머니 무릎에서 약초 향을 익혔던 그 본능이 동생 안에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저하, 그것은 산에서 늦게 캔 산초이옵니다. 약효가 한쪽으로 쏠리니 빼두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러면 그리 해주시오.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하오. 하문하옵소서. 수정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오신 이름이오? 누이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잠시 멈춘 듯하였지요. 그러나 곁에 사람의 그림자가 없는 그 짧은 순간에도 누이는 깊이 자기 마음을 단속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옵니다. 저하. 그렇소. 동생은 그 한마디에 한 번 더 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약재방을 나가면서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지요. 내 어릴 적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셨소. 5살까지밖에 듣지 못한 그 이름이요. 발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누이의 손에서 산초 한 가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며칠 후 또 한 번의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동궁 회랑한 모퉁이였지요. 누이가 진짜 저하의 약사발을 받쳐 들고 별궁으로 향하던 길, 마침 동생이 반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이 회랑 가운데서 마주쳤지요. 곁에는 늙은 내관 한 사람이 눈을 반쯤 감은 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약 시중인가? 예, 저하. 진짜 저하의 약을 직접 다리는 자가 너인가? 그렇사옵니다. 동생은 누이의 손에 들린 약사발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보탰지요. 그 약 한 모금 마시기 전에 내가 먼저 빛깔을 보아라. 늘 그래 주거라. 명심하겠나이다, 저하. 동생이 회랑을 지나간 자리에는 가는 향이 잠시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누이가 시골 약방에서 매일 맡던 그 약초 향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진짜 저하의 별궁이었습니다. 그날 진짜 저하께서는 자리에 누우신 채
약사발을 받으셨지요. 누이가 약사발을 들어 입가에 받쳐드리니 저하는 한 모금 드시고는 가만히 누이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수정아. 예, 저하. 동궁 안에 그 아이가 내 손에 익은 사람이더냐. 누이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누이는 다만 깊이 머리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수정아, 그 아이가 어제 내게 와서 한 가지를 묻고 갔다. 새 약 시중 나이니 어떠한 사람이냐고. 그 아이가 사람의 안부를 물은 일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아이는 본디 누구의 안부도 묻지 않는 아이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지. 무엇을 알게 되셨사옵니까, 저하. 그 아이도 어딘가에 자기 사람을 두고 온 아이라는 것을. 저하의 그 한마디에 누이는 약사발을 받쳐 든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하는 그 떨림을 보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다만 약을 한 모금 더 드시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수정아, 그 아이를 살려라. 나도 함께 살아야 한다. 누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별궁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저하 이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으로 알았지요. 골룡포 안에 갇힌 채 외숙의 그늘 아래 자라난 한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슴 깊이 새겼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누이가 약제방을 정리하던 중 회랑 너머 별궁 쪽에서 두 사람의 짧은 대화가 들려왔지요. 누이는 약제함 그늘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하. 동생의 목소리였지요. 무시였느냐. 오늘 약은 새 나이니 직접 달인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한 모금 드시기 전에 빛깔을 한번 살피시옵소서. 그 아이가 너에게 무엇라 하더냐.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사옵니다. 다만 산초 한 가지를 빼라 하셨지요. 그 손맛이 한 사람을 닮은 것 같지 않더냐. 저하, 어느 분을 닮은 손맛이라 하시는지요. 내가 5살까지 살았다는 그 시골에 어느 분 말이다. 동생의 대답은 한참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는 한숨 한 자락이 회랑 너머에서 흘러나왔지요. 저하, 소인은 5살 이전의 일을 그저 그림자처럼만 떠올리옵니다. 약초 향과 한 사람의 손과 마당의 진달래뿐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는 아직 짐작이 닿지 않더냐. 소인이 짐작하기를 두려워하옵니다. 저하. 짐작하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들었사옵니다. 이헌 저하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더 보태셨지요. 나는 외숙의 그늘 아래서 10년을 살았느니라. 너는 10년을 그늘 안에서 살았고, 우리 둘이 함께 그 그늘을 벗어날 길은 어디 있겠느냐. 저하,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옵니다. 하라. 저하께서는 소인을 미워하지 아니하시옵니까? 저하의 자리를 대신할 자리에 앉아있는 자이옵니다. 내 자리를 대신할 자리에 앉아있다 하여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너도 나도 우리 둘이 본디 그 자리에 앉기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발이 한 번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잠시 가까이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누이는 약제함 그늘에서 한 줄기 눈물을 손등으로 가만히 훔쳤지요. 이튿날 새벽 누이는 약제방에서 정상궁과 마주 앉아 산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상궁이 가만히 입을 떼셨지요. 수정아, 내 어미의 약제 분별표
안쪽에 한 가지 더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느냐? 보았사옵니다, 마마. 다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나이다. 내 어미가 늘 한 가지 약재를 가장 두려워하셨다. 빛깔이 노랗고 향이 단 그 약초이지. 한 자락만 들어가도 피가 멎느니라. 마마, 그 약초가 동궁 약재방에 들어올 일이 있사옵니까? 수정아, 좌상대감 쪽 사람들이 약재함을 손에 대는 일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그 약초가 들어가는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니 너는 매일 그 빛깔을 살피거라. 명심하겠나이다, 마마. 정상궁이 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정아, 내 어미가 너를 한양에 보낸 까닭이 한 가지가 아니다. 너의 그 손맛이 사람의 목숨을 2번 살릴 손이라 일찍이 짐작하셨더이다. 누이는 약재 분별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을 누워 지내시면서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 약재 분별표가 이제 누이의 손에 와 있었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동궁의 자목련은 다지고 누이는 어느덧 약 시중의 자리에 익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슴 안쪽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다색 천 조각이 늘 뜨겁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누이가 약재방에서 진짜 저하의 약을 다리고 있을 때 약재함 한 구석에서 한 가닥 노란 빛이 비쳤지요. 누이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그 약초를 들어보았습니다. 빛깔이 노랗고 향이 단 그 약초였지요. 마마, 이것이 들어왔사옵니다. 정상궁이 곧장 다가와 약초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한 차례 굳었지요. 어제는 분명 없었던 것이로구나. 누가 약재함을 손에 댔단 말이냐. 좌상대감 쪽 사람이 어제 저녁에 약재 도가에 들렀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정상궁이 깊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로구나. 수정아, 이 약초가 진짜 저하의 약사발에 들어가는 날이 저하께서 자리를 영영 비우시는 날이다. 너는 오늘부터 약사발의 빛깔을 한 번 더 살피거라. 마마, 이 약초를 누가 가져갔사옵니까? 알아내야 할 일이지. 다만 한 가지가 더 있다. 그 그림자 아이에게도 같은 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마마, 어찌 그 아이에게도 같은 약을 쓰겠다 하시는지요? 수정아, 좌상대감의 그림은 한 가지가 아니다. 진짜 저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그 그림자 아이를 정식 옹립할 것이다. 그러나 옹립이 끝난 다음 날 그 아이도 같은 길로 보낼 작정이지. 그래야 좌상대감의 손에 모든 것이 남느니라. 누이는 약재함을 2 손으로 꼭 안았지요. 10년 만에 찾은 동생을 또 한 번 빼앗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마,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우선 약재함의 열쇠를 한 번 더 단속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저하께 그 약초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거라. 저하께서도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니라. 누이는 그날 점심나절 진짜 저하의 별궁에 들었습니다. 저하께서는 자리에 누우신 채 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지요. 수정아, 무슨 일이 있느냐? 저하, 약재함에 한 가지 들어왔사옵니다. 빛깔이 노랗고 향이 단 약초이옵니다. 저하께서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보태셨지요. 드디어 외숙이 마음을 굳혔구나. 수정아, 한 가지를 부탁하마. 하명하옵소서. 저하. 동궁 안쪽 그 아이에게도 가서 일러드리거라.
같은 길이 너에게도 닿아 있다고. 그 아이가 알아야 한다. 저하. 소인이 어찌 그 길을 직접 닦겠나이까. 곁에 늘 늙은 내관이 따라붙어 있사옵니다. 한 가지 길이 있느니라. 오늘 밤 자시 무렵 동궁마당의 자목련 아래 그 아이가 매일 잠시 나오느니라. 외스께서 그것만은 막지 못하시지. 그날의 짧은 한순간이 너에게 닿을 수 있는 자리이다. 누이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별궁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약사발 받쳐들었던 손이 자꾸 떨렸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과 한마디 말을 나눌 자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졌을 때 누이는 약재함의 열쇠를 옷고름에 단단히 메고 동궁마당으로 나섰지요. 자목련은 다 졌으나 가지에는 아직 마지막 한두 송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흰 다목련 한 송이가 달빛 아래에서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 한 사내 아이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달빛에 비쳐 흰빛이 돌았지요. 누이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동생도 한 걸음 누이 쪽으로 다가왔지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한자 거리에서 마주 섰습니다. 동생의 가는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누이의 손도 함께 흔들렸지요. 동생아, 누이. 그 한 글자가 10년 세월을 단숨에 건넜습니다. 동생은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고 누이는 동생의 얼굴 감쌌지요. 제이야. 누이. 누이가 정말 누이로구나. 동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누이는 동생을 일으켜 가슴에 안았습니다. 동생의 가는 어깨가 누이의 품 안에서 부서질 듯 흔들렸지요. 누이, 어찌 이리 늦으셨소? 제이야, 너를 찾는 길이 어찌 그리도 멀던지.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는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제이야, 어머니께서는 한 달 전에 가셨다. 동생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누이는 동생의 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제이야,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까지 너를 부르셨다. 너의 그 끈을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라 하셨지. 동생은 자기 손목에 묶인 붉은 끈을 한 번 들어보였지요. 누이가 메어 주신 그날의 끈이요. 한 번도 풀지 않았소. 풀면 누이를 영영 잊어버릴 것 같아서. 누이는 옷고름 안에서 한 가닥 새 붉은 끈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의 손목에 본디 묶여 있던 그 끈 옆에 가만히 메어 주었지요. 제이야, 이번에는 누이가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못다 메어 주신 끈을 누이가 마저 매주마. 동생은 자기 손목 위에 나란히 묶인 두 가닥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보태었습니다. 누이, 이 자리는 위험하오. 좌상대감의 손이 곳곳에 닿아 있고 한마디만 잘못 흘러도 누이가 살아남지 못하시오. 제이야, 그것은 누이가 이미 안다. 다만 한 가지만 일러주어라. 진짜 저하의 약사발에 그 노란 약초가 들어가는 날이 언제이겠느냐. 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만히 답하였지요. 내일 새벽이요. 좌상대감께서 어제 늙은 내관에게 일러두시는 것을 들었소. 새벽 약사발이 위험한 자리이요. 알겠다. 그러면 내일 새벽 누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너는 별궁에 들지 말고 동궁 안쪽에 있거라. 누이, 한 가지만 더 하라.
진짜 저하께서 외숙의 손이 닿는 자리를 모두 알고 계시오. 다만 한 가지만은 모르고 계시오. 그것이 무엇이냐? 외숙께서 10년 전 시골 약방에 들르셨다는 사실이오. 누이의 부친께서 그 어른의 목숨을 한 번 살리신 일이오. 저하께서는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짐작도 못하시오. 누이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지요. 제이야, 너는 어찌 그 일을 알았느냐? 늙은 내관이 술기운에 흘린 말을 한 번 들었소. 좌상 대감께서 시골 의원의 약방에서 회복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흘리셨다고 했소. 그 말 끝에 5살 막내가 데려온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제이야, 정상국 마마께서도 짐작만 하시던 일이로구나. 마마의 짐작이 너의 입에서 한 번 더 확인되니 10년의 까닭이 비로소 한 줄로 이어졌느니라. 동생은 자기 손등으로 가만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지요. 누이, 5살의 일이 가끔 떠오르오. 어머니께서 진달래꽃을 한 가닥 꺾어 내 손에 쥐어주시던 그 마당이, 약초 다발 사이에서 누이가 나에게 끈을 메어 주시던 그 새벽이, 제이야, 장날에 누이의 손을 놓친 그 한순간이 가장 또렷하오.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한 어른이 내 어깨를 단단히 잡아채었소. 그 자리에서부터 한양까지의 길은 그저 어둠뿐이오. 누이는 동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제이야, 그 한순간을 누이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지. 누이의 손가락 사이로 너의 작은 손이 미끄러져 나가는 그 꿈이었다. 누이, 다 끝난 일이오. 이제 누이가 여기 계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저하를 살리고 너를 그 자리에서 빼내고 그러고도 어머니의 자색 1000조각이 가리키는 곳에 닿아야 한다. 자색 1000조각이라 하셨소.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누이의 손에 쥐어주신 한 자락이다. 좌상 대감 관복의 자락이었지. 동생의 두 눈이 한 번 더 흔들렸지요. 그러면 그 어른이 시골 약방에서 흘리신 그 옷자락이 어머니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로군요. 그렇다. 어머니께서는 10년 동안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작하시고도 침묵하셨더라. 임종 직전에야 누이의 손에 쥐어주셨다. 발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동생은 누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는 자목련 그림자 안으로 사라졌지요. 누이는 마당 한켠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이는 알지 못했지요. 마당 저편 회랑 그늘 아래에서 한 풍채 좋은 노인이 그 짧은 한순간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색 관복 자락이 달빛에 한 번 어둑하게 비쳤습니다. 좌상 윤필성이었지요. 좌상은 회랑 안쪽으로 천천히 사라지면서 입속으로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약방 출신이라 했지. 시골 의원의 딸이라 했지. 그 시골 의원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좌상의 발걸음 소리가 회랑 끝에서 사라졌을 때 동궁의 자목련 마지막 한 송이가 달빛 아래에서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동궁의 자목련 마지막 한 송이가 떨어진 그 새벽, 누이는 약재방에서 약사발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하의 약사발이었지요. 누이는 약초의 빛깔을 한 자락씩 살피며 노란 빛이 비치는 한 가닥이 들어있지 않은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마마, 오늘 약은 깨끗하옵니다. 정말 그러하냐? 한 번 더 살펴보거라. 누이는 정사공의 말씀에
약사발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가 한 자락 마른 잎의 끝이 살짝 노란 빛으로 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이는 그 잎을 집어들어 정상궁에게 보였지요. 마마, 이것이옵니다. 잎의 끝이 한 자락 노랗게 변하였사옵니다. 정상궁이 그 잎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살피셨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셨지요. 수정아, 내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구나. 이 잎 한 자락이 진짜 저하의 약사발에 들어갔다면 저하께서는 그날 자리를 영영 비우셨을 것이다. 누이는 그 잎을 약제방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른 잎이 잠시 노란 불꽃을 일으키더니 곧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지요. 누이는 그 재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마, 이 일을 좌상대감 쪽에서는 어찌 알아내겠사옵니까? 좌상대감의 손이 약사발에 닿지 못한 것을 곧 알아채실 게다. 그날부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시겠지. 수정아, 너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 누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약제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상궁의 짐작은 누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같은 날 한낮 좌상 윤필성은 자기 사가의 사랑채에 한 늙은 약제 도가의 거간꾼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 자는 누이가 한양에 닿던 첫날 만난 그 거간꾼이었지요. 좌상은 거간꾼의 잔에 술 한 잔을 따라주며 가만히 입을 떼셨습니다. 한 가지를 묻고자 한다. 보름 전쯤 약제 시전에 시골 약방에 딸이 하나 닿았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그 시골 약방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냐? 좌상 대감을 뵙사옵니다. 덕산 약방이라 들었사옵니다. 의원의 이름은 류덕만이라 하더이다. 좌상의 술잔이 한 차례 멈추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이름이었지요. 좌상은 입가에 가만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지요. 유덕만이라. 그 시골 의원이 아직 살아있더란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진상약을 매년 한양에 올려보내는 분이옵니다. 좌상은 거간꾼에게 두툼한 자루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거간꾼이 머리 조아리며 자리를 떠난 뒤 좌상은 자기 측근 한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지요. 내일 새벽 사람을 시골로 보내라. 그 류덕만이라는 의원을 한양으로 데려와야겠다. 입막음에는 그자의 입이 직접 필요한 법이지. 명을 받자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세자 저하의 새 약시중 라인을 가까이서 살펴라. 그 약방의 딸이라 하지 않았느냐. 10년 만에 한양에 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측근이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좌상은 자색 관복 자락을 가만히 펴면서 입속으로 한마디를 흘리셨지요. 한 자락의 끈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 그 어미가 10년을 누워 지낸 까닭도 결국 그 한 작 때문이 아니었더냐.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누이가 약제방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 정상궁이 한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약사발 다리는 시각이 한 자락 지나도록 정상궁에 그림자가 닿지 않았지요. 누이는 약제방을 나와 정상궁의 처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소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지요. 누이가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정상궁이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쪽 어깨에 짙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누이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마마,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수정아, 어젯밤 누군가 처소에 들었더이다. 자색 천 조각을 찾는 듯 하였지. 내가 막아내었으나 한 손이
어깨를 스쳤다. 마마, 곧 의관을 부르겠나이다. 아니 된다. 수정아, 의관을 부르면 좌상 대감 쪽에 곧장 알려진다. 너의 그 손맛으로 직접 약을 지어 다오. 어미의 분별표를 보아라. 누이는 약재함에서 어머니의 분별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다듬어 약을 지었지요. 정상공의 어깨에 약을 발라드리며 누이는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마마, 이 모든 일이 소녀의 그 자색천 조각 때문이옵니까? 수정아, 자책하지 말아라. 이 일은 본디 10년 전에 시작된 일이다. 내가 닿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닿았을 일이지. 그날 오후 누이는 정상궁의 처소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측근 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와 정상궁에게 귓속말로 한 마디를 전하고 갔지요. 마마, 무슨 일이옵니까? 정상궁이 깊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정아, 내 부친이 끌려오신다. 아버님께서요. 좌상 대감 쪽 사람이 오늘 새벽에 시골로 떠났느니라. 사흘 안에 한양에 닿으실 게다. 좌상 대감께서는 내 부친의 입을 직접 막을 작정이지. 누이는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처소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날 누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한순간을 만났습니다. 진짜 저하의 약사발은 한 번 막아내었으나 좌상 대감의 손은 약사발 너머로 닿아 있었지요. 정상궁은 자리에 누우셨고 아버지는 한양으로 끌려오시는 길에 계셨고 동생은 동궁 깊은 곳에서 매일 협박 아래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저녁이 가까워 오자 정상궁의 허락을 받고 진짜 저하의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내관 한 사람이 길을 막았으나 어머니가 남기신 비녀를 가만히 보였지요. 늙은 내관은 비녀의 매듭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별궁의 발이 들렸지요. 진짜 저하께서는 자리에 누우신 채 누이를 맞이하셨습니다. 수정이로구나. 저하, 한 가지 여쭙고자 들었나이다. 내 얼굴이 어두운 까닭을 안다. 외수께서 어젯밤에 정상궁의 처소에 사람을 보내셨다는 말을 나도 들었느니라. 저하께서도 이 모든 일을 아셨사옵니까? 동궁 안의 일은 다 외숙의 손을 거치지만 그 손이 닿지 않는 자리도 한 곳 있느니라. 이 자리이지. 내가 약해 보이는 까닭은 외숙께서 그리 보아 주시는 까닭이고 약한 만큼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한 번씩 흘리신단다. 저하는 베개 밑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누이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수정아, 이것은 10년 전 외숙께서 시골에서 한 아이를 데려오시던 그날의 명단이다. 동궁 옛 내관 한 사람이 보관해 둔 것이지. 한양 약재상에서 외숙의 행적을 10년 동안 지켜본 자가 있었느니라. 누이는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좌상대감의 그날 행적이 한 자락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시골 약방 덕산까지 들러 닷새를 머무르신 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하, 이 두루마리가 어찌 저하의 손에 닿았사옵니까? 내가 외숙의 그늘 아래 10년을 산 까닭이 있느니라. 그늘이 깊어질수록 그늘 안에서 햇빛 한 자락도 알아보게 되는 법이지. 이 두루마리가 너의 부친을 살리는 패가 될지도 모른다. 누이는 두루마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저하, 한 가지만 더 여쭙고자 하옵니다.
하라. 저하께서는 어찌 소녀와 그 아이를 도우시는지요. 저하께서도 위태로우시지 않사옵니까? 저하께서는 한참 동안 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작은 함에서 색이 바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보이셨지요. 수정아, 이 한 장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어머니께서 5살 적은 머리맡에 두고 가신 한 장이니라. 어머니께서는 사가에 누우신 그날부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외숙께서 그 길을 막으셨지. 그분의 자리는 비어 있고 어머니의 자식은 골룡포 안에 갇혀 있느니라. 그 한 장을 10년 동안 손에서 놓지 못하였다. 저하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수정아, 그 아이도 너도 나도 본디 같은 자리의 사람들이 아니더냐. 골룡포 안에 갇힌 자나 약방에서 약초를 다듬는 사람이나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까닭은 같은 법이다. 외숙께서 10년 동안 우리 셋의 자리를 흩어놓으셨지만 한 자리에 모이는 그날이 곧 다 있다. 누이는 그 한마디에 한 줄기 눈물이 볼을 닦고 흘렀지요. 진짜 저하 이현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외숙의 그늘 아래에서 무엇을 견뎌오신 분인지를 누이는 비로소 가슴 깊이 알았습니다. 별궁을 나오는 길, 회랑한 모퉁이에서 누이는 동생을 마주쳤지요. 동생은 누이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가만히 입을 떼었습니다. 저하의 두루마리요? 그렇다. 어찌 알았느냐. 저하께서 그 두루마리를 누이에게 건네실 것이라 어제 일러주셨소. 누이. 외숙께서 누이의 부친을 한양으로 부르셨소. 아버님께서 사흘 안에 닿으시오. 제이야. 그 자리에서 외숙께서 직접 입막음을 하실 작정이요. 저하의 두루마리가 그 자리에 닿아야 누이의 부친도 우리 셋도 살 수 있소. 누이와 동생은 회랑 그늘 아래에서 짧은 한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누이가 동생의 손목 위에 묶인 두 가닥끈을 가만히 다시 메어 주었지요. 그러고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약재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재방으로 돌아가는 길, 누이는 동궁마당의 자목련 가지 아래에 한참을 멈춰 섰지요. 가지에는 단 한 송이의 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이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자색 천 조각이 다시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 한 자락의 천이 이리도 무거운 줄을 미처 몰랐사옵니다. 누이는 그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을 누워 지내시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 한 자락이 이제 누이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제이야, 누이가 너를 또 한 번 잃을지도 모르겠다. 누이는 그 한마디를 입속으로 흘리고는 자목련 가지 아래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 저편 회랑에서 한 풍채 좋은 그림자가 누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누이는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좌상 윤필성의 자색 관복 자락이 회랑 끝에서 한 차례 휘날렸지요. 좌상의 입가에는 사람의 미소가 아닌 한 자락 차가운 호선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측근 한 사람이 누이의 길을 막아섰지요. 자색 관복 자락이 보이지 않는 한 그림자였습니다. 수정 나인, 좌상 대감께서 직접 보자고 하시오.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지요. 측근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안 누이는 옷고름 안쪽 가장 깊은 자리에 자색 천 조각과 진짜 저하의 두루마리를 단단히 찔러 넣었습니다. 한 번 잘못 꺼내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자리였지요. 좌상의 사가 사랑채에 닿았을 때
자색 관복을 두른 한 노인이 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상은 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입가에 가만히 한 자락 차가운 호선을 머금으셨지요. 수정 나인이라 했던가. 본디 이름이 무엇이더냐? 누이는 깊이 머리를 숙인 채 답하였습니다. 수정이라 하옵니다. 좌상 대감. 거짓을 입에 올리지 말아라. 덕산 약방의 류수련.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처럼 굴어서는 아니 되지.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누이는 그 한순간에 어머니의 임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0년을 누워 지내신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누이의 손에 자색 1000조각을 쥐어주시며 가만히 한마디를 남기셨던 그 한순간이 내 동생을 찾거든 결코 손을 놓지 말아라. 누이는 깊이 한 번 숨을 가다듬고는 머리를 들어 좌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좌상 대감. 류수련이옵니다. 동생을 찾으러 한양에 닿았나이다. 좌상은 잠시 말이 없으셨지요. 그러고는 한 차례 가는 웃음을 흘리셨습니다. 내 어미가 죽기 전에 한 자락의 천을 너에게 쥐어주었더란다. 그 한 자락이 지금 내 옷고름 안에 있을 테지. 그것을 이리 내놓아라. 좌상 대감. 그 한 자락의 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소녀는 처음에 알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한양에 와서야 알게 되었나이다. 그것이 누구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좌상의 입가에 머물던 차가운 호선이 한 차례 굳었지요. 좌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으시고는 가만히 입을 떼셨습니다. 내 어미가 10년 전에 그 자락을 어찌 손에 넣었을 것이라 짐작하느냐. 좌상 대감께서 10년 전 시골 약방에 닷새를 머무르신 일이 있다 들었나이다. 그 자리에서 한 자락이 어머니의 손에 닿은 듯 하옵니다. 그래. 그 자락이 너의 가족을 모두 죽일 패가 되리라는 것도 짐작하더냐. 류수련. 너는 지금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느니라. 그 자락을 내 손에 건네고 시골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 부친도 너도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은 무엇이옵니까? 두 번째 길은 묻지 말아라. 한 번 들으면 다시 시골로 돌아갈 길이 사라지는 법이지. 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만히 답하였지요. 좌상 대감. 소녀가 시골로 돌아가지 못할 까닭이 있사옵니다. 그 한 자락의 천이 어머니의 10년을 누워 지내게 한 까닭이고 동생이 한양 깊은 곳에 갇혀 살아온 까닭이옵니다. 그 까닭을 가슴에 묻고 시골로 돌아갈 자리가 없사옵니다. 좌상의 얼굴이 한 차례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사랑채의 문을 가리키셨지요. 그러면 두 번째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머자나 너의 부친이 한양에 닿으실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와 너의 부친의 목숨이 한꺼번에 끝날 것이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마. 오늘 밤 자정 안에 그 자락을 내 손에 건네라. 누이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가슴 안쪽에 자색 1000조각이 묵직하게 닿아 있었지요. 옷고름 안쪽의 두루마리도 누이의 가슴을 두 번 더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이는 동궁 약재방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정상궁의 처소 쪽에서는 가는 신음이 한 자락 새어 나오고 있었고 동궁 안쪽에서는 동생이 늙은 내관의 감시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진짜 저하의 별궁은 그날따라 발이 두 겹으로 내려져 있었지요. 누이의 손에는 어머니의 자색 1000조각과 진짜 저하의 두루마리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누이는 그 두 가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가 10년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그 한 자락과 진짜 저하께서 10년 동안 외숙의 그늘 아래에서 한 줄씩 모으신 그 두루마리가 드디어 한 손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두 가지가 한 손에 닿는 그날을 어머니께서는 미리 보셨던 것이옵니까? 누이는 약재암 위에 두 가지를 가만히 놓고는 두 손을 모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약재방의 문이 가만히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늙은 내관 한 사람이었지요. 진짜 저하이언 곁에서 10년을 모셔온 그 늙은 내관이었습니다. 수정 나인. 마마, 무슨 일이옵니까? 저하의 명을 받자와 들었나이다. 내일 새벽 어전에 직소가 있으시오. 저하께서 친히 임금 전하 앞에 드시기로 하셨나이다. 수정나인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드셔야 하옵니다. 누이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지요. 마마, 그 자리는 위태롭지 아니하옵니까? 위태롭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겠나이까? 그러나 한번 가야 할 자리이옵니다. 저하께서 그리 결심하셨나이다. 그 그림자 아이도 함께 드시기로 하셨나이다. 제이도 함께. 저하께서 임금 전하 앞에 한번 모이는 자리가 곧 외숙의 그늘을 벗어나는 자리라 하셨나이다. 10년 만에 처음 셋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옵니다. 누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색 천 조각과 두루마리를 두 손에 단단히 쥐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어전의 발이 한번 들리고 임금 전하께서 자리에 드셨습니다. 좌이정 윤필성도 평소처럼 어전 한쪽에 자리를 잡고 계셨지요. 그러나 그날따라 어전 안의 공기가 한 자락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하. 진짜 저하 이헌의 목소리였지요. 저하께서는 골룡포 자락을 단정히 여미시고 임금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드디어 어전에 드시었구나. 무슨 일로 드셨느냐? 아바마마 전하. 한 가지 직소를 올리고자 들었나이다. 10년 동안 동궁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을 처음 아뢰는 자리이옵니다. 좌상 윤필성의 얼굴이 한 차례 굳었지요. 그러나 좌상은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진짜 저하의 입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전하. 10년 전 외숙이신 좌이정 대감께서 시골 덕산 약방에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나이다. 그 아이를 동궁 깊은 곳에 두시고 소자의 그림자로 삼으셨지요. 만약 소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아이가 곧장 소자의 그 자리에 대신 들도록 해 두신 것이옵니다. 임금 전하의 얼굴이 한 차례 굳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렸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아이를 어전에 모셨나이다. 들이라 하옵소서. 발이 한 번 더 들리고 동생이 어전에 들었지요. 동생은 골룡포가 아닌 평상시에 옷자락을 두르고 있었지요. 손목에는 두 가닥 붉은 끈이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전하를 뵙사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본디 이름이 무엇이더냐? 유재이라 하옵니다. 덕산 약방 유덕만의 막내의 자식이옵니다. 좌상 윤필성이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려 하셨지요. 그러나 어전 내관 한 사람이 좌상의 어깨를 단단히 눌러 도로 앉히셨습니다. 전하, 한 가지를 더 올리고자 하옵니다. 진짜 저하의 목소리였지요. 저하께서는 베개 밑에서 꺼내 두셨던 그 두루마리를 어전에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외숙께서 시골에서 그 아이를 데려오시던 그날의 행적이옵니다. 동궁 옛 내관 한 사람이 보관해 두었던 명단이지요.
외숙의 자색 관복 자락에서 그날 한 자락이 떨어진 일이 적혀 있나이다. 그 한 자락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 한 자락을 한 사람이 10년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간직해 온 자리가 있사옵니다. 그 한 사람도 어전에 모셨나이다. 발이 한 번 더 들리고 누이가 어전에 들었습니다. 누이는 옷고름 안쪽에서 어머니의 자색 천 조각을 꺼내 두 손에 받쳐 올렸지요. 전하를 뵙사옵니다. 유덕만의 큰 자식 유수련이라 하옵니다. 어머니 박씨께서 임종 직전에 이 한 자락을 소녀의 손에 쥐어주시며 동생을 찾으러 한양에 가라 하셨나이다. 임금 전하께서 자색 천 조각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좌상의 자색 관복 자락과 차근차근 비교하셨지요. 도금실의 매듭이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좌상, 이것이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좌상 윤필성의 얼굴이 처음으로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좌상은 곧 자세를 다시 가다듬으시고 답하셨지요. 전하, 어찌 한 자락의 천 조각으로 좌의정에 10년을 의심하시겠나이까? 그 시골 약방의 자식들이 짜는 모함일 따름이옵니다. 그때 좌상의 측근 한 사람이 어전 한쪽에서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자는 좌상이 지난밤까지 곁에 두셨던 측근이었지요. 전하, 소인이 한 가지를 아뢰겠나이다. 좌상 대감께서 어제 새벽에 시골 덕산으로 사람을 보내시어 유덕만 의원을 한양으로 끌어오라 명하셨나이다. 직접 입막음하실 작정이라 일러두셨지요. 소인이 그 명을 받자 온 자이옵니다. 좌상 윤필성이 그 자리에서 한 차례 자기 측근을 노려보셨습니다. 네 이놈, 어찌 그런 거짓을. 거짓이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이 10년 동안 좌상 대감의 명을 받자와 그 일을 한 손으로 도와온 자이옵니다. 시골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던 그날에도 소인이 한 손을 보탰사옵니다. 더는 한 사람의 목숨을 더 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들었나이다. 임금 전하의 눈가에 차가운 빛이 한 자락 머물렀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손을 들어 좌상을 가리키셨지요. 좌의정 윤필성. 외척의 자리에서 10년을 동궁을 흔들고 시골 의원 한 가족을 끊어 넣었으며 짐의 자식의 자리에 다른 아이를 앉혀 두었구나. 이 죄가 어찌 한 자락의 천 조각으로 가벼울 수 있겠는가. 좌상 윤필성은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색 관복 자락이 어전 바닥에 한 차례 부풀었지요. 그러나 그 자색 관복은 더 이상 좌상의 자리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좌의정의 자리에서 내려라. 사가에 가두라. 10년의 일을 한 자락도 빠짐없이 적어 올리거라. 그 다음에 짐이 다시 처분하겠노라. 좌상은 어전 밖으로 끌려 나가셨지요. 자색 관복 자락이 어전의 발 너머로 한 번 휘날렸다가 영영 사라졌습니다. 임금 전하께서는 한참 동안 누이와 동생과 진짜 저하의 얼굴을 차례로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누이를 향해 가만히 입을 떼셨지요. 유수련이라 하였느냐? 너희 어미 박씨라 하였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박씨라. 한 가지 더 묻고자 한다. 너희 어미의 본가가 어디였더냐? 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하였지요. 경기 광주의 박씨 가문이옵니다. 임금 전하의 얼굴이 한 차례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한 사람을 어전 안쪽으로 부르셨지요. 늙은 상궁 한 분이 어전 안쪽에서 들었습니다. 말해 보거라. 짐의 둘째 후궁 안씨의 친정이 어디였더냐?
경기 광주의 박씨 가문이 옵니다. 전하. 안씨 마마의 모친께서 박씨 가문에서 시집을 오셨나이다. 어전 안에 한 차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 전하께서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시고는 누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셨지요. 수련아. 짐의 둘째 후궁 안씨가 자식 헌을 낳고 배출되어 사가에 누우신 일이 있느니라. 헌이 5살이던 해이지. 그 안씨 마마께서 너희 어미 박씨의 사촌 누이가 되시는 분이시다. 누이의 손이 한 차례 떨렸습니다. 진짜 저하 이헌의 얼굴이 한 차례 흔들렸지요. 동생의 두 눈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하께서 헌이 내 모친의 사촌의 자식이니 너희 셋은 본디 한 핏줄의 사촌들이로구나. 외숙이신 윤필정이 진작짐의 자식과 그 동생을 함께 거두지 못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너희 외척 자리가 외숙의 자리를 흔들 자리였던 것이지. 진짜 저하 이헌이 두 무릎을 꿇으시고 동생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그늘 아래에서 자라난 두 사촌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같은 핏줄임을 알게 되신 것이지요. 제이야. 그러면 우리가 본디 외사촌이로구나. 저하.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아니다. 이제부터는 저하라 부르지 말아라. 형이라 부르라. 10년 동안 그늘 안에서 함께 자라난 형이니라. 임금 전하께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고는 가만히 입을 떼셨습니다. 수련아. 유덕만 의원의 가족을 짐이 친히 거두어 드리겠노라. 너의 부친이 한양에 닿으시거든 한 자리를 마련해 드릴 것이다. 약방의 신분도 벗어나거든 의원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세워주마. 너의 모친의 명복도 빌어드리겠노라.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나이다. 그리고 제이라 하였더냐. 너는 본디 시골 약방의 자식이지만 헌과 한 핏줄이니 짐의 자식의 자리에 가까이 두겠노라. 골룡포는 헌의 자리이지만 너는 그 곁에서 한 자리를 받아라.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디의 자리일 것이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나이다. 발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어전의 햇빛 한 자락이 누이와 동생과 진짜 저하의 어깨에 동시에 닿지요. 10년의 그늘이 그 한 자락의 햇빛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한순간이었습니다. 어전을 나선 길, 누이와 동생과 헌 저하께서 한 자리에 모였지요. 별궁의 발이 들리고 헌 저하께서 누이의 손에 동생의 손을 가만히 얹어 주셨습니다. 제이야, 누이가 너를 찾으러 오신 그 길을 너도 한 번 마중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동생은 두 무릎을 꿇고 누이의 두 손을 끌어 자기 가슴에 닿게 했지요. 10년 만에 한 자리에서 누구의 그늘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둘이 처음으로 마주 안긴 한순간이었습니다. 누이. 10년 동안 누이의 손을 그리워한 그 가슴을 이제야 닿게 하옵니다. 제이야. 이 누이가 더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 자리에서 살지는 못하겠구나. 헌 형님과 한양에 머물러야 하옵니다. 그러나 누이의 길은 시골로 향해 있지 않사옵니까? 제이야, 한 가지만 부탁하마. 너의 손목에 묶인 두 가닥끈 중 한 자락을 누이의 손에 건네다오. 어머니의 묘 앞에 너의 한 자락을 함께 놓고 싶구나. 동생은 자기 손목에 묶인 두 가닥끈 중 한 가닥을 가만히 풀어 누이의 손에 얹었지요. 10년 전 누이가 메어준 그 첫 끈이었습니다. 동생의 손목에는 누이가 새로 메어준 한 가닥만이 남아 있었지요. 누이, 어머니께
누이가 한 자락을 닿게 해주시오. 다른 한 자락은 한양의 이 손목에 늘 묶여 있겠나이다. 누이는 그 한 자락을 두 손에 받쳐 안았습니다. 헌 저하께서 두 사람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지요. 수련아, 제2의 한 자락이 너의 손에 닿거든 어머니께 한마디만 보태주거라. 허니 외사촌의 자리에서 함께 두 손 모은다고. 누이의 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류덕만 의원께서는 한양에 닿아 짐의 어전에 친히 인사를 올리셨지요. 임금 전하께서 한양의 의원 자리 한 곳을 내리시려 하셨으나 류덕만께서는 깊이 머리를 숙이시고 사양하셨습니다. 전하의 은혜가 만극하옵나이다. 그러나 시골의 약초향이 늙은이의 손에 더 깊이 익었사옵니다. 덕산의 마당에 다시 한번 누워보고자 하나이다. 임금 전하께서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시고는 류덕만의 어깨를 두드리셨지요. 그러고는 한 가지를 더 내리셨습니다. 덕산 약방에 한양의원의 자격을 더하여 시골에서도 도성의 약을 다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류덕만 의원은 누이와 함께 시골 덕산 약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동생 류재인은 헌 저하의 곁에서 한 자리를 받아 한양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덕산 약방 마당에는 진달래가 다시 한가득 피어 있었지요. 누이는 약방 뒤편 어머니의 묘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묘 앞에는 누이가 새로 메어둔 두 가닥 붉은 끈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한 가닥은 누이 손목에서 풀어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생이 10년 만에 풀어 건넨 끈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끈이 드디어 어머니 앞에 나란히 닿았사옵니다. 봄바람이 한 차례 진달래를 흔들었지요. 어머니의 묘 앞에 놓인 두 가닥끈이 바람결에 가만히 서로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류덕만 의원께서 누이의 곁에 가만히 다가오셨지요. 수련아, 내 어미가 임종 직전에 한 자락의 꿈 이야기를 하시었느니라. 너에게는 일러주지 않으셨지. 아버님, 무슨 꿈이옵니까? 진달래가 한가득 핀 마당에서 두 자식이 한 끈에 묶여 어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꿈이라 하셨다. 그 꿈을 꾸신 다음 날 너에게 그 자색 1000조각을 쥐어주신 것이지. 누이는 어머니의 묘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끈이 봄바람에 한 번 더 닿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누이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의 꿈이 드디어 이 마당에 닿았사옵니다. 진달래가 한가득 피어있는 그 마당에 봄빛 한 자락이 누이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한 가닥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한마디가 10년 세월을 건너 한 가족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아 놓았지요. 골룡포 안에 갇힌 자도, 약방에서 약초를 다듬는 사람도, 한 핏줄로 살아가는 까닭은 결국 같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는 법이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닥의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나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깊이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되시옵소서.